가을비가 서울의 밤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초고층 빌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강서연은 턱을 괜 채 그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시의 정점에 있었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언제나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감각은 유난히 공허하게 다가왔다. 서류 더미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내일 아침 회의를 위한 준비도 완벽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때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타이트한 펜슬 스커트가 그녀의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드러냈고 차가운 인상은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갑옷과도 같았다. 김 비서 퇴근 준비해. 인터컴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즉시 응답했다. 강서연은 개인 소지품이 거의 없는 책상 위에서 유일하게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5살 배기 아들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루의 피로가 그 미소 앞에서 잠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아들 민준과 그 외의 모든 것.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에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그녀를 위해 리무진의 문을 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다시 아우라그룹의 총수 강서연으로 돌아왔다. 태블릿을 켜고 뉴욕 증시 현황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 아들의 사진을 보던 어머니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이었다. 지름길로 가죠, 박 기사님. 평소보다 조금 늦었으니까.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하게 핸들을 돌렸다. 차는 번화한 강남대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길이었다. 지저분하고 어두운 그녀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좁은 골목길을 비추며 나아갈 때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다. 쓰레기 더미 옆에 구겨진 종이처럼 널브러진 사람의 형체였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축객이거나 노숙인이겠거니 그녀는 무심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무시하고 지나쳐야 할 수많은 것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태블릿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축 늘어진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었다. 잠깐 가세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운전기사가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서연 대표가 이런 길거리의 사소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수행비서가 황급히 뒤따라 내리며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스틸레토 힐이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조심스럽게 디뎠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다. 남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비에 젖은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단순한 주취객이 아니었다.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남자의 얼굴 윤곽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익숙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익숙한 얼굴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안개처럼 흐릿할 뿐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익숙함은 그녀의 단단한 이성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왜인지 모를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남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비합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낯설고 불쾌했다. 박 기사님, 이 사람 채 태워요. 그녀의 말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정체불명의 남자를 대표의 채 태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편이. 하지만 강서연의 차가운 눈빛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금기였다. 결국 두 남자는 힘겹게 의식을 잃은 남자를 차 뒷좌석으로 옮겼다. 강서연은 남자의 반대편에 앉아 거리를 두었다. 차 안에는 피 냄새와 빗물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다물린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 얼굴 어딘가에 그녀의 과거 한 조각이 묻혀있는 것만 같았다. 주치의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 절대 비밀로 하고. 그녀는 간결하게 지시를 내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은 창밖의 날씨보다 더 복잡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궤도에서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자신의 삶 안으로 들여놓고 말았다. 강서연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요새였다. 차가 정문을 통과해 조용한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복을 입은 노인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뒷좌석에 실려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서연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의 집에서는 그녀의 말이 곧 법이었다. 손님 방에 옮기고 최 박사님 오시면 바로 안내해 드려요. 사용인들이 조심스럽게 남자를 옮기는 동안 서연은 이미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오늘 밤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느껴진 기시감,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체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나왔을 때 주치의인 최 박사가 막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남자가 있는 손님 방으로 향했다. 최 박사는 이미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있었고 갈비뼈에도 금이 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병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최 박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강서연 집안의 주치의로 오랫동안 일해왔고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번 결정한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필요한 의료 장비를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방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최 박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어섰다. 일단 급한 처치는 끝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 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겠군요. 그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대표님, 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길에서 주웠어요. 서연의 무심한 대답에 최 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필요한 약을 챙겨준 뒤 저택을 떠났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상처를 치료하고 나니 얼굴이 한결 깨끗해져 있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미간은 희미하게 찌푸려져 있어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미간을 부드럽게 펴주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스스로 놀라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낯선 남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방을 나오려 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짙은 갈색이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방 안에 서 있는 서연에게 닿았다. 그의 눈에는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여긴 어디죠?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의외로 부드러운 중저음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머리의 통증 때문에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서연은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에 계획되지 않은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지수였다. 내 집이에요.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차갑게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이해하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누구죠? 최 박사의 예상이 맞았다. 남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이름조차. 강서연은 텅 빈 그의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변수를 주어 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 안으로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최고급 시트에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이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어젯밤보다는 한결 나았다. 방 안은 온통 하얀색과 회색으로 꾸며져 있어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다. 그는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기억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 나이, 가족,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라는 절망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옷장 안에는 새 옷 몇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어제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막 문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젯밤에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차가운 실크 잠옷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따뜻한 수프와 빵이 놓여 있었다. 여자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은 좀 어때요?
남자는 대답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혼란 속에서는 몰랐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 여유로워 보였다. 일단 좀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로 다가갔다. 극심한 허기가 느껴졌다. 그는 허겁지겁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그를 확인하고 나서야 여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었죠. 기억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여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심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실과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일단 당신을 K라고 부르겠어요. 신원을 알 수 없으니 미지수라는 뜻에서. 그녀의 말은 결정이었고 통보였다. 남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서 경찰에 가거나 알아서 사는 것. 둘째,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 제안은 이겁니다. 당신의 기억이 돌아오거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해주겠어요. 숙식은 물론이고 당신의 과거를 찾는데 내 자원을 이용해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집에서 일해야 합니다. 내 아들의 경호원 겸 집사 역할이죠. 남자는 그녀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정체도 모르는 남자를, 그것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를 자신의 아들 곁에 두겠다니. 왜 저를 믿으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에 여자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믿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지. 당신이 나에게 위협이 될지 쓸모가 있을지. 내 통제해두면 적어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아니게 되니까. 어떡할래요? 그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기억도 돈도 갈 곳도 없는 그에게 그녀의 집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는 마치 흥미를 잃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아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5살 배기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침대 옆에 서 있는 K를 쳐다보았다. 강서연의 얼굴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아, 이분은 앞으로 민준이를 지켜줄 아저씨야. 이름은 K. 서연은 아이가 낯선 남자를 보고 겁을 먹거나 경계할 것이라 생각했다. 민준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K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올려다보며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나랑 공룡 로봇 가지고 놀아줄 수 있어요? 아무런 경계심도 두려움도 없는 순수한 요청이었다. K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은 채 서 있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의 텅 빈 머릿속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그래, 그럴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처음 보는 남자에게 저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것도, 저 차가운 남자에게서 저런 따뜻한 표정이 나오는 것도,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케이는 강서연의 저택에서 경호원 겸 집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준이와 함께 보냈다.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정원에서 공놀이를 했다. 이상하게도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처럼 몸에 익숙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K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혹은 직접 눈으로. 그는 민준이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이 없었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종종 그의 몸은 기억보다 먼저 반응했다. 어느 날 오후 하인이 차를 내오다 발을 헛디뎌 쟁반을 놓치는 일이 있었다. 뜨거운 찬물이 담긴 찻잔들이 민준이 쪽으로 쏟아지려는 찰나였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소파에 앉아있던 K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몸을 날려 쟁반을 공중에서 낚아채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착지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인들은 물론이고 그 광경을 목격한 서연조차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사신경이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K 자신도 놀란 듯 잠시 쟁반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편 서울의 또 다른 중심, 피닉스 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는 K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는 남자가 있었다. 피닉스 그룹의 새로운 회장, 최진혁.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막 손에 넣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놈 시체를 못 찾았나? 그의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날 절벽 아래에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아마, 이 바닥에서 아마라는 말처럼 쓸모없는 게 또 있나? 최진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부에게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시체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한지우는 살아있는 거다. 이해했나?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지옥에서라도 기어 나올 놈이라고. 당장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살아있으면 죽이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내. 그의 소나기에서 풀려난 남자는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사무실을 나갔다. 최진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뇌리에는 1년 전 사촌형인 한지훈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지훈의 존재 가능성은 그의 완벽한 세계의 유일한 흠이었다.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 시각 강서연의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K는 민준이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준이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K는 이불을 아이의 목까지 잘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방문 앞에서 서연이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본 후 K를 향해 말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낮에 있었던 찻잔 사건 이후 그녀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K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잠시 노려보다가 자신의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따라와. 서재에 들어선 그녀는 보안 전문가와 연결된 화상통신 화면을 켰다. 그녀는 전문가에게 K의 사진과 발견 당시의 정보를 넘겨주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남자의 신원을 찾아내. 국내외 실종자 명단, 군 특수부대 기록, 범죄 기록, 모든 걸 다 뒤져봐.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녀는 K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시를 내렸다. K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자 서연은 K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내가 알아낼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의 쓸모를 다시 판단하겠어. 그때까지는 내 아들 옆에서 그림자처럼 지내.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녀의 차가운 경고를 뒤로하고 K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곳은 투명한 감옥이기도 했다. 그는 이 기묘한 동거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그 과거가 축복일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몇 주가 흘렀다. K가 강서연의 저택에 들어온 이후 시간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민준이의 그림자가 되었고 아이는 그를 친형처럼 따랐다. 서연은 정보팀을 통해 그의 신원을 계속 추적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의 지문, DNA, 인상착의는 국내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같았다. 서연은 그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늘 차가운 엄마와 엄격한 사용인들 사이에서 자랐다. K의 등장은 아이의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따뜻한 온기였다. 그녀는 이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폭풍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이례적으로 일찍 퇴근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다. 물론 K도 동행했다. 그의 역할은 경호원이었고 그는 단 한순간도 그 임무를 잊지 않았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서연과 민준이의 뒤를 방얼음 떨어진 거리에서 묵묵히 따랐다. 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조명과 활기찬 분위기는 서연의 차가운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들뜬 표정을 보니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는 K의 손을 한쪽 손으로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장난감 코너를 가리키며 제잘거렸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아빠와 아들 같았다. K 아저씨, 저기 제일 큰 로봇 사주면 안 돼요? 엄마는 절대 안 사줄 텐데. 민준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자 K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건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지. 그의 대답에 민준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장난감 코너에 도착했을 때였다. 민준이는 거대한 변신 로봇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이 잠시 제품 설명을 읽기 위해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평범한 쇼핑객처럼 보이던 두 명의 남자가 순식간에 민준이의 양팔을 붙잡았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남자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야를 차단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아, 서연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주변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남자는 민준이의 입을 막고 아이를 들어올려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서연의 수행 경호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방금 전까지 민준이 옆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던 K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감정이 제거된 살인 병기에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서연을 가로막고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K는 쓰러진 남자를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민준이를 안고 뛰어가던 남자의 등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공중에서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민준이를 놓치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K는 떨어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안전하게 착지했다. 남은 한 명의 납치범이 당황하여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백화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K의 눈에는 오직 칼을 든 남자와 자신의 품에 안겨 겁에 질린 민준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잊고 있던 혹은 잃어버렸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민준이 눈 감아 그는 아이의 귀에 속삭이고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천천히 일어섰다. 칼을 든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K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진열대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손이 근처에 있던 묵직한 합금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K는 몸을 살짝 비켜 칼날을 피하고는 손에 든 로봇으로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K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민준이를 보호한 채 다른 한 손과 발을 이용해 남자의 관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들 뿐이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건장한 체격의 납치범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과 서연의 경호원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3명의 남자를 발치에 쓰러뜨린 채 겁에 질린 아이를 다독이고 있는 K의 모습이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잔인하고 효율적인 폭력이 그의 몸에는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서연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방금 괴물을 보았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람을 부수는 완벽하게 훈련된 인간 병기. 야마 민준이가 울먹이며 그녀에게 팔을 뻗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시선은 K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의 온화함 대신 스스로에 대한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준이는 충격으로 지쳐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K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니었다. 특수부대 요원, 첩보원, 아니면 킬러, 어느 쪽이든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납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의 움직임은 지극히 전문적이었고 목표는 명확히 민준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민준이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진짜 목표는 민준이 옆에 있는 K였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거대한 위험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것 또한 K였다. 그는 독이자 동시에 해독제인 셈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후 서연은 잠든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K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저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선한 종류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이성과 그를 곁에 두어야만 아들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감상적인 동정이나 막연한 호기심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계산과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K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서재에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흘러나왔다. 강 팀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의 보안 총괄 팀장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보안 팀장에게 오늘 있었던 백화점 CCTV 영상을 전송했다. 영상 속에는 K가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인 강 팀장은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표님, 이 움직임은 평범한 무술이 아닙니다. 군에서도 극소수 정예 요원들만 배우는 특수 살상 기술입니다.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연했다. 강 팀장,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상관없어. 국정원 시절 인맥이든 뒷세계 정보상이든 전부 이용해. 나는 저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그의 뒤를 쫓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노렸는지. 전부 다. 그녀의 명령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미지의 적을 향한, 그리고 K라는 남자의 베일에 쌓인 과거를 향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백화점 사건 이후 강서연의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하나를 임시 상황실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정보 분석을 위한 스크린들이 가득 들어찼다. 그녀의 보안 총괄 팀장인 강태식은
밤낮으로 납치범들의 배후를 추적하고 K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매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대표님, 납치범들은 전부 뒷세계에서 고용된 일회용품들입니다. 꼬리를 잡으려 했지만 중간 연결책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 팀장은 피곤한 얼굴로 보고했다. 그는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으로 이런 종류의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유독 까다로웠다. 상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매우 능숙했다. K에 대한 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존재는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서연은 보고를 들으며 말없이 턱을 괴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실패는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방법을 바꿔 납치범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봐.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했어도 돈이 움직인 흔적은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K에 대한 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그녀의 지시에 강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서연은 거대한 정보의 벽 앞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K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은 또 누구일까?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지만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정체불명의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아들의 안전이 걸린 전쟁이었다. 한편 K는 깊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폭발했던 자신의 폭력적인 본능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밤마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 배신감에 찬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감각.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민준이의 존재였다. 아이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그를 따랐다. 아이의 순수한 세상 속에서 K는 잠시나마 자신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잊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K는 정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서툰 솜씨로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한 명은 자신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지켜주는 커다란 슈퍼히어로였다. 슈퍼히어로는 K였다. 아이는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건 K 아저씨야. 아저씨가 나쁜 놈들을 다 물리쳤어. K는 그림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아이의 영웅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목을 문질렀다. 악몽을 꿀 때나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그는 그저 뻐근한 근육을 푸는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그 작은 버릇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상황실에서 저택의 모든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던 서연의 눈에 그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K가 뒷목을 만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에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그의 머리카락에 아슬아슬하게 가려진 부분, 그곳에 희미한 문양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즉시 K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앞에 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로 돌아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목덜미에 닿자 K는 순간 움찔했다. 이건 뭐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정교하고 세련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불꽃 속에서 날갯짓하는 한 마리의 불사조. 조직폭력배들의 조잡한 문신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은 문신이었다. 케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은 듣지도 않는다는 듯 태블릿으로 문신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사진을 즉시 강 팀장에게 전송하며 명령했다. 이 문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국내외 모든 조직, 단체, 비밀 결사까지. 이 정도 퀄리티의 문신은 분명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바로 그 시각, 피닉스 그룹의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차 있었다. 보고 내용은 강남 백화점에서의 아동 납치 미수 사건, 그리고 그 범인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한 의문의 경호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백화점 CCTV에서 확보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흐릿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한지훈, 최진혁의 입에서 증오가 담긴 이름이 흘러나왔다. 1년 전 자신의 손으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사촌형이 버젓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아우라그룹 강서연의 아들 옆에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비싼 양탄자 위로 쏟아졌다. 강서연, 감히 내 것을 품고 있었겠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한지훈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강서연이라니. 그녀는 결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최진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설픈 방법으로는 이제 그들을 처리할 수 없었다. 한지훈의 능력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서연의 재력과 정보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플랜 B를 준비시켜. 이제부터 목표는 한지훈 하나가 아니야. 아우라그룹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 강서연이 제 발로 한지훈을 내놓게 만들어주지. 그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상황실에서는 새로운 단서인 불사조 문신을 두고 분석이 한창이었다. 강 팀장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10년 전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추진되다 폐기된 비인가 특수부대 창설 계획안이었다. 그 부대의 목적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최정예 고스트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피닉스였다. 불사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하고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는 파기되었고 책임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건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제 옛 동료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유일한 사본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상징은 불꽃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K의 목에 새겨진 문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마침내 안개의 한쪽 끝을 붙잡은 기분이었다. K는 단순한 특수부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만들어낸 그림자, 존재하지 않는 인간 병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강 팀장에게 물었다. 프로젝트에 선발된 요원들 명단은? 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명단은 창설과 동시에 완벽하게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부르던 코드네임만이 소문처럼 떠돌 뿐입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프로젝트 피닉스. 이 5글자가 모든 비밀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거대한 국가적 음모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억을 잃은 남자 K가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 그 4글자는 강서연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진안기였다. 그녀는 상황실에 모든 인력을 물리고 홀로 남았다. 스크린에는 폐기된 프로젝트에 대한 희미한 정보 조각들과 K의 얼굴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이미지를 번갈아 보며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존재하지 않는 부대, 국가가 만들어낸 그림자. K는 그 끔찍한 실험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이 문제는 그녀와 아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폐기된 시점을 확인했다. 약 6년 전 가을. 그 숫자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6년 전,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애써 외면해왔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회사 기밀 문서들과 함께 그녀 개인의 과거가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여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우라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기 전 25살의 강서연이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 그녀는 상자 안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다. 6년 전 가을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제주도 출장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그래, 그때 제주도에 갔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조트 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중요한 출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와 평생 가장 크게 다툰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정략 결혼을 강요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도망치듯 제주도로 떠났다. 다이어리에는 당시의 복잡한 심경이 몇 줄 적혀 있었다. 나는 인형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다짐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출장 기간 내내 호텔배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탈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남자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억났다. 세상의 모든 고뇌를 짊어진 듯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도 그녀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의 외로움을 서로에게 기댄 채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가 바로 민준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자가 사라진 텅 빈 호텔 방에서 깨어났다. 남자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수치심과 후회 속에서 서울로 돌아왔고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듯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민준이는 그녀에게 세상과 맞서 싸울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상자 속을 뒤져 낡은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제주도 호텔 배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이 너무 낡고 흐릿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사진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사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스캔하고 최고의 사진 복원 전문가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1시간 안에 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최대한 선명하게 복원해줘요. 비용은 묻지 않겠어. 그녀는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기를 바랐다. 제발 자신의 끔찍한 예감이 틀렸기를.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K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기시감, 민준이가 유독 그를 따르는 이유,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1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전문가로부터 복원된 파일이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6년 전 조금 더 젊고 반항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그녀의 집에 있는 남자 K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한지훈. 피닉스 그룹의 사라진 후계자이자 프로젝트 피닉스의 그림자 요원. 서연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태블릿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길에서 주워온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고 있는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친아버지였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민준이의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존재했다. 그것도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피닉스 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아들을 되찾으려 한다면?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는 오직 그녀의 아들이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잠든 민준이의 침대 옆 의자에서 K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민준이가 악몽을 꿀까봐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졸음에서 깬 K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무슨 일이라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오늘부로 민준이에게 접근 금지야. 그녀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K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눈동자가 상처받은 짐승처럼 흔들렸다. 그에게 민준이는 이 텅 빈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연결해주는 끈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내 아들 옆에
당신 같은 위험한 사람이 있는 건 더 이상 못 봐. 당신의 정체가 뭔지,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질 때까지 내 아들 눈에 띄지 마. 이건 명령이야. 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민준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거대한 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아들을 노리는 외부의 적과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폭풍. 강서연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은 저택의 공기를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준이는 K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K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왜 나랑 밥 안 먹어요? 아이의 물음에 서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저씨가 잠깐 바쁜 일이 생겼단다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들의 슬픔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질 수 없었다. 그녀는 K를 자신의 통제에 두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길에서 주워온 정체불명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그녀는 그 폭풍이 자신의 아들을 휩쓸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K는 사실상 자신의 방에 감금되었다. 방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섰고 저택 안에서의 모든 동선이 제한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민준이가 정원에서 시무룩하게 혼자 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저택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며칠간의 냉전이 이어졌다. 서연은 회사 일에 몰두하며 애써 집안의 문제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그를 가둬두기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라는 벽을 직접 부셔보기로 결심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다면 이 교착 상태를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복원된 한지훈의 사진이 담긴 태블릿을 들고 K의 방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을 물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K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알 사람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K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 속에는 6년 전의 젊은 남자가 반항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와 자신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얼굴은 거울 속 자신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처럼 생경했다. 저와 닮았군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야. 당신의 이름은 한지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피닉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 1년 전, 실종되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관찰했다. 한지훈. 그 이름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의 파편이라도 떠올려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텅 빈 암흑뿐이었다. 극심한 두통만이 그를 덮쳐왔다.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잔인하게 그를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범한 재벌 3세가 아니었어. 국방부의 극비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정예 요원이기도 했지. 그래서 당신 몸이 그런 끔찍한 기술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인간 병기, 끔찍한 기술. 백화점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적인 행동들이 떠올랐다.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충격 요법이 그의 기억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의 벽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높았다. 그는 결국 두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습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과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그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방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서연이 아우라그룹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즉시 주식 시황판을 확인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언론사들에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기사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우라그룹의 신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허위 사실부터 그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음해까지. 동시에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가 아우라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다. 서연은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같았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지시했다. 홍보팀은 즉시 루머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준비해 재무팀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 아래 아우라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아우라그룹의 모든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피닉스 그룹의 새로운 회장, 최진혁. 한지훈을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남자.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아우라그룹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서연,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네가 그 잘난 자존심을 꺾고 내 앞에 무릎 꿇고 한지훈을 넘길 때까지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복수와 탐욕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서연은 녹초가 된 몸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회사를 지켜야 하고 아들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한지훈이라는 거대한 비밀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K였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거실로 나온 듯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공허함 대신 기묘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에 대한 공격 패턴을 분석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주가 조작, 여론전, 법적 분쟁 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그림이었다. 이건 당신이 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K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닙니다. 상대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격이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하는 타이밍에 맞춰져 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머리는 마치 기계처럼 상대의 전략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초토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만 전선이 넓어지는 만큼 허점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기 자금 흐름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무리한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역추적하면 배후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와 그녀의 팀이 하루 종일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을 기억을 잃은 이 남자가 단 몇 시간 만에 간파해낸 것이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보호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한지훈이 내민 태블릿은 강서연에게 단순한 분석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기억을 잃었을지언정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지성과 전략가로서의 본능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미지의 무기를 사용해 보기로. 날아와. 서연은 그를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 옆에 마련된 상황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핵심 참모들이 밤을 새워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K의 모습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그를 세우고 말했다. 당신이 분석한 내용을 모두에게 설명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각 공격이 아우라 그룹의 어떤 약점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의 분석은 회사의 최고 전략 분석가들보다 한 수 위였다. 상대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헐값에 인수한 뒤 공중분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원한에 기반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일반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을 듣고 나니 모든 공격들이 왜 그토록 무자비하고 악랄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서연은 그의 분석을 들으며 확신했다. 그는 과거에 이런 종류의 전쟁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보였다. 브리핑이 계속되던 중 재무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피닉스 그룹이 공식적으로 이번 인수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훈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피닉스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박힌 기억의 파편을 건드린 것이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만 개의 이미지가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회장실,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을 보내는 한 남자의 얼굴. 그 남자는 자신을 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결국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리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정신 차려봐, 한지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붙잡았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떴다. 방금 전의 환상은 사라졌지만 끔찍한 두통과 함께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잔재가 그의 가슴에 남았다. 그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자신을 향한 걱정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서 단순한 무기나 미스터리가 아닌 고통받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부축해 상황실 옆 휴게실로 데려갔다. 다른 임원들에게는 회의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물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녀의 작은 배려에 지훈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지훈에게 내려줬던 모든 제안을 풀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옆에 두고 아우라 그룹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전략 회의에 참여시켰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전략가로서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상대의 다음 수를 귀신같이 예측했고 아우라 그룹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한지훈이라는 남자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왜 6년 전 그 밤 자신이 그에게 끌렸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훈 역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권위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회사를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잠도 줄여가며 고군분투하는 책임감 강한 리더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쟁 같은 업무에 지친 지훈이 잠시 정원으로 나왔을 때였다. 민준이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겼다. K 아저씨, 이제 나랑 안 놀아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미안한 마음에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준아. 아저씨가 요즘 좀 바빴어. 민준이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가 맨날 아저씨 얘기만 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회사를 괴롭히는데 K 아저씨가 도와줘야 한대요. 아저씨는 우리 아빠처럼 힘센 슈퍼맨 맞죠?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기억의 파편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고통스러웠다. 거친 파도 소리, 몸을 애는 듯한 바다의 냉기, 그리고 절벽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최진혁의 비웃는 얼굴. 그는 분명히 기억해냈다.
바다로 추락하기 직전 최진혁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을 형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거야. 피닉스는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날 거다. 티어헉.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이를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배신, 죽음의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서연과 아우라 그룹을 공격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최진혁, 바로 자신의 사촌 동생. 그날 밤 지우는 결심을 굳히고 서연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그녀의 앞에 섰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 내 사촌 동생입니다. 그는 피닉스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최진혁에 대한 기억만큼은 뚜렷하게 돌아온 듯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해낸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배신의 과정, 그리고 최진혁의 잔인한 성격과 그의 약점까지도. 이야기를 마친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최진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내가 그의 허를 찌를 계획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되찾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기로. 이제 그는 그녀와 같은 배를 탄 동지였다. 좋아요, 한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옆에 숨어있는 유령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한 계획. 한번 들어보죠. 상황실의 거대한 전략 지도 앞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되었다.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총수와 정체불명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와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여자. 두 명의 지휘관이 함께 세상을 향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아우라 그룹의 상황실은 더 이상 방어를 위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방역을 준비하는 야전 사령부로 변해 있었다. 강소영과 한지훈, 두 명의 지휘관은 밤새 잠들지 않고 방역의 첫 수를 설계했다. 그들의 연합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한 명은 빛의 세계에서, 다른 한 명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거대한 적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피닉스 헌트. 목표는 최진혁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지우는 최진혁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자금줄이라고 설명했다. 최진혁은 모든 더러운 공작을 위해 프로메테스라는 코드명의 비자금 펀드를 운용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펀드는 조세 피난처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이 돈줄을 끊고 그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면 그는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지훈의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최진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은 마치 본능처럼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정보에 자신의 자원을 결합했다. 그녀는 즉시 회사 최고의 화이트 해커와
재무 분석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소집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프로메테스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비자금을 추적하는 동안 최진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미끼가 필요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그리고 있었다. 내가 그 미끼가 되겠어.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아우라 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현재 아우라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가 악의적인 세력의 공격임을 분명히 밝힌 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폭탄 선언을 했다. 아우라 그룹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늘부로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인 퀀텀 리프와 차세대 인공지능 뷰티 플랫폼 공동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발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아우라 그룹은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할 것이며 이는 저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퀀텀 리프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으로 그들과의 파트너십은 아우라 그룹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 폭락을 거듭하던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피닉스 그룹의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혁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강서연, 저 여우 같은 년. 그는 서연이 이런 상황에서 역공을 펼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다시 끌어내리고 새로운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서연과의 공개적인 전쟁터, 즉 주식시장에 쏠려 있었다. 서연이 성공적으로 최진혁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 피닉스 시절의 인맥을 찾아 나섰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특정 번호와 접선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한 낡은 전당포를 찾아가 그들만의 암구호를 말했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헤르메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정보 브로커였다. 그는 지훈을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네가 살아있을 줄이야,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프로젝트 피닉스 시절 지훈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과거에 헤르메스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고 헤르메스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프로메테스 펀드의 실체와 최진혁의 범죄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헤르메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피닉스 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정보를 캐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카루스에게 진 빚을 갚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약속하지. 지옥에서라도 증거를 찾아내 주겠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방역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서영과 지우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상황실은 그들의 집이자 전쟁터였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상황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두 사람의 눈은 오히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왜 그때 골목에서 날 구해준 거죠? 지훈이 문득 물었다. 커피를 마시던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 당신 얼굴이 낯설지 않았거든. 그녀는 차마 진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너무나도 복잡하고 위태로웠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가볍게 포겠다. 며칠 후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서연의 해킹팀이 마침내 프로메테우스 펀드에 암호화된 장벽 하나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서는 최진혁이 국내외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층에 뿌린 막대한 규모의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헤르메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보낸 것은 암호화된 USB 하나였다. 지훈과 서연이 함께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최진혁의 비자금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1년 전 최진혁이 자신의 수에게 한지훈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한지훈 그놈, 더 이상 내 앞길을 막게 둘 수 없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최진혁의 잔인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특별수사팀 검색에 익명으로 이 자료들을 넘길 준비를 했다. 지훈은 음성 파일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 최진혁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 것이다. 그는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피닉스 그룹의 왕좌니까. 그것을 잃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 대비해야 해. 특히 민준이.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최진혁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위험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5시였다. 강서연이 선택한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지만 첫 뉴스가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최진혁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파일이 주요 언론사와 특별수사팀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세상이 잠든 사이 거대한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첫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은 아침 6시 정각이었다. 피닉스 그룹 최진혁 회장,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및 살인교사 혐의. 그 헤드라인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뒤이어 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 즉 뇌물 장부와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피닉스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역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고 검찰은 즉시 최진혁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를 배신한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드러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피닉스 그룹 본사로 들이닥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졌다. 코너에 몰린 쥐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발악하기 마련이다. 그는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서연의 아들, 그 아이를 데려와. 내 마지막 카드야. 그 아이만 있으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강서연의 저택은 이미 철통 같은 경비태세에 돌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진혁의 손길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가 매수해둔 내부의 배신자는 바로 민준이의 방을 담당하던 젊은 보모였다. 그녀는 거액의 돈에 눈이 멀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납치범들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서연과 지훈이 상황실에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을 때였다. 저택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두 사람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민준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활짝 열린 창문과 텅 빈 침대,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민준이의 곰 인형뿐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한지훈 혼자 인천항의 낡은 피닉스 제3공장으로 보내. 경찰에 알리는 순간 내 아들은 바다의 물고기밥이 될 거다. 서연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을 잃은 연약한 어머니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극도의 충격은 그의 기억을 봉인하고 있던 마지막 벽을 산산조각냈다.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뇌리를 덮쳤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끔찍했던 훈련, 아버지와의 갈등, 피닉스 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삶, 그리고 6년 전 제주도의 그 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서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K가 아니었다. 그는 한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의 그림자 요원이자 피닉스 그룹의 정당한 주인이었고, 그리고 강민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했다. 시어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넋나간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회의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갈게. 내가 우리 아들 반드시 구해올게.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싸움을 해줘. 최진혁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해. 그놈을 완벽하게 끝장내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철의 여제가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옷깃에 초소형 통신장치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살아서 돌아와, 민준이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인천항에 버려진 공장은 스산한 바닷바람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훈은 약속대로 홀로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기계들이 녹슨 채 멈춰 서 있는 공장 중앙에 최진혁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준이를 아는 채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무장한 수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왔구나 형.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끈질긴 목숨이야. 최진혁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진혁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아이는 풀어줘. 이건 우리 둘의 문제야. 제자리, 여기가 바로 내 자리야. 평생을 당신의 그림자로 살아왔어. 이제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최진혁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의 오랜 열등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수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기억을 되찾기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는 총알을 피하고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의 무용과도 같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상황실에서 지훈의 통신 장치를 통해 공장 내부의 모든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경찰 특공대와 공장 주변을 포위한 상태였다. 그녀는 지훈이 민준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순간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최진혁의 모든 범죄 증거, 원본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것이다. 공장 안에서는 마침내 지훈이 모든 수하들을 쓰러뜨리고 최진혁과 단둘이 마주섰다. 최진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민준이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진혁아.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넌 용기가 없거든. 지훈의 말은 최진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최진혁이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바닥에 있던 소의 파이프를 발로 차올려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최진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지훈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민준이를 구해내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연의 명령을 받은 경찰 특공대가 공장의 모든 창문을 깨고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최진혁은 무너진 자신의 왕국 앞에서 무력하게 체포되었다. 공장 안은 경찰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지훈은 울고 있는 민준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아빠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들과 남편 앞에 멈춰 섰다. 아들의 머리 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길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수많은 고통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한 가족이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최진혁이 체포된 후 세상은 한동안 피닉스 그룹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그 파장은 거대했다. 최진혁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한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서연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였다. 한지훈은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강서연은 더 이상 그를 K라고 부를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과
민준이라는 사랑스러운 연결고리가 존재했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피닉스 그룹의 황태자로서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피닉스 그룹의 이사회는 연일 그를 찾아와 무너진 회사를 재건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은 그의 숙명과도 같은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서연과 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1년 동안, 그리고 그가 잊고 살았던 6년 동안,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민준이는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훈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두 어른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지난 6년간 민준이는 오직 그녀만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의 절반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했다. 그녀는 한지훈이라는 남자를 믿었지만 가족이라는 낯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밤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온 서연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서연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란히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기억나요? 6년 전 제주도의 그 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당신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랬고, 그래서 서로에게 끌렸던 거겠죠.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나에게 민준이를,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나는 후회했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실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그 실수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죠.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 씨.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내가 당신과 민준이의 세상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운지도.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당신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천을 나누며 6년의 시간을 넘어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며칠 후 한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그가 피닉스 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피닉스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시 고문 역할을 맡겠지만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폭탄 선언을 이어갔다. 저는 앞으로 피닉스 그룹의 주주이자 고문으로서,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두 회사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아들 강민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 강서연 씨의 파트너로서의 삶에 더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의 발표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재벌가의 황태자가 자신의 왕좌를 버리고 사랑과 가족을 선택한 것이다. 서연은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답을 준 것이다. 1년 후 에필로그.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따스한 햇살 아래 6살이 된 민준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해변의 파라솔 아래 강서영과 한지훈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철갑을 두른 여전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훈 역시 과거의 아픔과 복수심을 모두 내려놓고 평온한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쓰레기통에서 남편을 주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서연이 장난스럽게 묻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남자가 당신 아들의 아빠일 확률은 더 낮겠지. 우린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삶은 동화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마침내 하나의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서 같이 놀아요. 민준이가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며 해변을 달리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쓰레기통 옆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기적은 마침내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